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22일 만에 또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불과 85일 만에 치러지는 역대 초인접 선거인 만큼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더욱 궁금합니다. 전 정부를 심판하고 새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여당, 새 정부 견제가 필요하다, 일꾼을 뽑아달라는 야당. 여야 지도부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전국 곳곳으로 흩어져 표심을 모으기 위해 총력전을 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결전을 하루 앞둔 오늘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 완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선이 정권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정권교체의 후반전입니다. 정권교체를 완성합시다.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예산 폭탄이 가능할 거라며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 거듭 요구했고 경기 지역에선 민주당 심판론에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5년 동안 나라 바뀌었더니 나라 아직 망쳐놨죠? 그래놓고 또 표를 달라는데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그죠? 반면 대전과 세종을 찾은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이후 당의 혁신을 거듭 약속하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투표장에 나와 주십시오. 세종 시민분들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유세 역시 서울 용산 집무실 주변을 선택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방정부까지 독식하게 된다면 국정 균형을 위한 브레이크가 고장날 것입니다. 정의당은 안정론과 견제론은 양당의 정치 공방일 뿐이라며 다당제 실현을 위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여야 모두 지지층의 막판 결집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지방선거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오늘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제주 관광을 죽이는 제주 완박을 막아야 한다면서 공채를 펼쳤고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같은 공약을 했다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선거 전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일 만에 다시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주 완박이란 어깨띠를 두른 도라르방 앞에서 김포공항 이전은 제주 관광을 죽이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포공항 폐항이죠, 사실. 공항이 멀어지는데도 제주도 관광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 논리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발상입니다. 다른 국민의힘 지도부도 김포공항 이전 공약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경기도망지사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마저 도망시키려 한다. 허언증으로 국민을 현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인천까지 10분이면 간다. 대형 여객기가 수직 이착륙하는 시대라는 등 허언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김포공항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상당히 경청하고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 후보도 자신의 5대 공약에서 김포공항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김포공항 이전은 국민의힘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 당 지도부가 이재명 깎아내리기에만 눈이 멀어 내용도 확인 않고 최악의 자살골을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가 주장했다가 상대방이 주장하면 반대하고 무슨 청개구리도 아닌데 이런 정치 집단들이 과연 이 나라 미래를 제대로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시의원이 듣기 좋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뒤집어 씌운다고 말했고 이준석 대표는 공항 소음 문제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낸 건 이해가 된다고 답하는 등 하루 종일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면서 김동연, 김은혜 두 후보 모두 이른바 네거티브도 마다않는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마지막 유세 장소도 나란히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으로 택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동연 후보 유세 현장부터 가보죠. 자, 김재경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수원 나예석 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유세가 조금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동연 후보 2박 3일간 경기 지역 31개 시군을 모두 찾는 유세전을 펼쳐왔는데요. 말꾼보다 일꾼을 뽑아달라, 특권층이 아닌 서민을 뽑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30년 넘게 공직자로 일하면서 경제부총리까지 오른 경륜과 능력을 내세운 건데요. 오늘 유세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34년 동안 대한민국 국정 운영에 참여했고 나라 살림을 책임졌고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총괄해서 운영했고 일과 성과와 행동과 결과를 보여준 일꾼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 후보는 앞서 오늘 낮에는 맞상대인 김은혜 후보의 16억 원대 재산 축소 신고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공세를 폈는데요. 김은혜 후보가 분당 아파트 한 채 가격을 착오로 빠뜨렸다는데 자기 재산도 관리 못하면서 33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그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또 저렇게 흠집 많고 말 바꾸는 후보와 자신이 박빙이라고 하니 참담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김은혜 후보는 부정체육 청탁 의혹에 청담동 실거주 의혹 등 거짓말의 여왕이 부럽지 않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김동연 후보 유세 현장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마지막 유세 현장입니다. 자, 임현주 기자, 거기도 유세가 시작됐습니까? 네, 저는 수원역 앞 중앙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선거 막판 무박 5일 선거운동을 벌였던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마지막 집중 유세전이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과 분당 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 등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후보가 최고의 윤핵관이라며 새 정부의 기조와 발맞추는데 적임자라고 치켜세웠고 김 후보 본인 역시 자신의 실천력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팀으로 오세훈 시장의 친구로 원희룡 장관의 진정한 브랜드로서 저 김은혜가 노선 다시 잇고 다시 그 노선으로 빨리 완공되는 우리의 진정한 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김 후보는 출퇴근길 서울 경기 지하철과 버스 확대 등 교통망 확충 공약을 강조했는데요. 말이 아니라 발로 뛰는 도지사가 되겠다. 서울 집값이 비싸서 오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기재부 장관 시절 2억 5천만 원 상당의 기재부 명절 선물 세트를 측근 기업으로부터 독점 공급받았다는 건데 오늘 김 후보를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역 앞 국민의힘 유세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이재명 고문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도 이번 선거 격전지로 떠올랐는데요. 선거 결과가 이재명 고문의 정치적 위상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유세 마지막 날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인 이재명 후보는 전국 지원은 당 지도부에 맡기고 인천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이 출마한 계양을 골목골목을 누빈 데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와 합동 유세를 열고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입증된 능력과 유능함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고보다는 실력이다. 연고보다는 유능함이다. 연고보다는 충직함이다. 또 박빙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흐름에 실망한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에 속지 말라, 투표하면 이긴다고 독려했습니다. 대선 후보의 맞상대가 된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는 지역 연고가 없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토박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자신은 계양을 25년 지킨 사람이라며 지역 발전은 역시 힘 있는 여당 후보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저 국민의힘 윤영상과 함께 오로지 계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영선을 국회의원 만들어주면 중요한 당직을 맡기겠다며 유세 마지막 날에도 지도부가 계양을로 총출동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재명 저격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데다 대선 이후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우세를 지켜가면서 당초 이재명 후보의 낙승이 예상됐던 개항을 판세도 안개 속으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전망대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면 자신은 물론 당이 입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수습하며 차기 당권과 대권의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대선 직후 무리한 조기 등판이라는 비판을 감수한 출마였던 만큼 패배할 경우 향후 정치적 생명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승리하더라도 간발에 차라거나 인천시장, 경기지사의 동반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 정치 행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윤영선 후보와의 대결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오늘 오전 경남 밀양의 한 야산에서 난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고 수백 명의 주민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수십 대 헬기와 1,500명이 넘는 진화 인력이 투입됐는데도 아직 주불은 잡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부정석 기자, 지금 불이 난 지 9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모양입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산 정상에는 상당히 많은 연기가 지금도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해가 져서 헬기를 이용한 진화도 중단됐는데요. 현재 진화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해 산불은 오늘 밤을 넘겨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산불은 오전 9시 25분쯤 시작됐습니다. 아유, 무서웠죠. 그래가 보따리 다 사고 이래가지고 그래 해관우 쪽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경남 밀양시 옥교산 중턱에서 시작됐는데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바짝 마른 날씨에 초속 11m의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순식간에 산 능선을 따라 계속 번졌습니다. 바람을 타고 내려온 불길은 민가까지 위협하면서 100가구 470여 명의 주민이 마을 해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났다고 방송을 하대. 방송을 원래 나가보니까 저 불이 붙었대. 불은 인근 밀양구치소 뒤편까지 번졌습니다. 교정당국은 일단 수감자 390여 명을 대구교도소로 이감했습니다. 인근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 220여 명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밀양 산불 연기는 천리안 위성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날 정도로 산불 규모가 큰데 산림청은 산불 3단계와 산불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오늘 하루 42대의 헬기와 진화대원 1,550명이 투입됐습니다. 또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해 부산, 대구 등 인근 광역시의 소방자원도 투입했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1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연무로 인해서 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 피해 면적은 187헥타르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은 산불 대원 600여 명이 직접 산으로 올라가 방화선을 구축하고 또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민가와 마을 주변에 소방차를 배치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잦아든 바람이 오늘 밤 산불 확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밀양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생산, 소비, 투자. 경제가 잘 굴러가는지 알 수 있는 3대 지표인데 4월에 3가지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가 길어진 데다 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인데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오는 걸까요?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생산 0.7% 감소, 소비 0.2% 감소, 투자는 7.5% 감소. 4월에 이 3가지가 3월보다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3가지가 다 줄어든 건 코로나가 처음 터진 2020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소비는 거리두기가 풀렸는데도 2달 연속 줄었습니다. 우선 확진자가 줄면서 의약품 소비가 줄어든 게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식료품, 음료, 화장품 소비도 줄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갚아야 할 대출이자도 오르니까 아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과일 사고, 쌀 사고, 뭐 이런 거랑 애 먹이는 거, 뭐 간식, 치즈, 뭐 과자, 유제품 횟수를 한 20% 줄인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동네 마트에 가서 내 눈으로 보고 가격을 보고 이제 사게 되는 거지.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미래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경기지수가 10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우리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서면 평균적 기간이 19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1년간은 지금보다도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다. 그나마 거리두기가 풀린 뒤 숙박과 외식 같은 서비스 지출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5월 물가 상승률은 5%를 돌파할 게 거의 확실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자, 스마트폰 앱 마켓에서 유료 콘텐츠 다들 사보셨죠? 보통 개발사에서 직접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구글이 이제 무조건 내부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강제를 하면서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내게 됐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까지 만들었지만 구글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는데요. 당연히 콘텐츠 이용료가 줄줄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웹툰 같은 유료 콘텐츠를 볼 때 쓰는 결제 수단 쿠키. 쿠키 하나 값은 원래 100원이었는데 어제부터 120원으로 20% 올랐습니다. 카카오 웹툰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은 1000캐시에 1000원인데 내일부터 120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과 웨이브는 구독료가 15% 올랐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월 구독료도 800원 올랐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건 구글 때문입니다. 애플과 달리 구글은 그동안 결제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구글도 애플처럼 결제 수수료를 최고 30% 받기 시작한 데 이어 내일부터는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앱을 강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애플을 사용하다가 갤럭시로 넘어간 이유도 원래 10,000원이면 12,000원을 결제해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갤럭시로 넘어온 거거든요. 이제 구글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구글의 결제 수단 의무화로 국내 이용자들이 추가로 내야 할 돈은 올해에만 2,3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지난해 국회가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까지 통과시켰지만 구글은 방통위가 만든 시행령에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 꼼꼼하게 시행령을 살펴야 된다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지킨 게 문제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이 구글 통행세 없이 콘텐츠를 싸게 이용할 방법은 있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앱 안에서가 아니라 따로 외부로 접속해 결제하면 20-30% 더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앞에 건설돼 논란이 됐던 아파트가 결국 오늘부터 첫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문화재법을 위반했다면서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건설사들이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냈는데요. 소송 결과는 7월쯤에 나올 예정이지만 이미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상 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 신축된 아파트 단지. 곳곳에 입주를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단지 내에는 이삿짐차와 함께 짐을 옮기는 상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조선시대 인조의 부친과 인원왕후가 안장된 세계문화유산, 장릉 주변에 건설돼 논란을 일으킨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는 문화재청과 관련 절차를 지켰다는 건설사와 구청이 충돌해 소송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관할 구청은 어제 입주를 전격 승인했습니다. 오늘부터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입니다. 이번 주에만 10가구가 입주할 계획인데요. 7월이면 대다수 가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적법하게 입자 모집 공고를 했고 공사회사에서 승인권자인 서구청에서 준공 내줬으니까 입주를 하는 거죠. 기관들의 대립에 가슴만 졸였던 계약자들은 입주가 늦어져 대출에 차질이 생겼다면서도 구청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신청한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보류 상황이어서 많이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잘 돼가지고 지금은 속은 좀 편하게 됐습니다. 함께 논란이 됐던 다른 두 아파트 단지도 조만간 입주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요구한 건설 중단이나 설계 변경은 어려워진 걸로 보입니다. 소송 결과가 7월쯤 나올 예정이지만 공사가 이미 거의 다 끝났고 입주 후에는 소유권이 입주민에게 넘어가 문화재청이 이긴다 해도 집행이 쉽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은 구청 측이 문화재 가치에 대한 고민 없이
성급히 입주를 결정해 유감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에 집중해야죠. 일단 소송 결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 태릉과 고양시 창릉 등 또 다른 세계문화유산 인접지구에도 대규모 주택 공급이 검토되고 있어 비슷한 갈등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원숭이 두창. 벌써 31개의 나라에서 500명에 가까운 감염자가 발생했는데요. 최근 태국에서도 원숭이 두창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원숭이 두창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아시아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태국 공항에 체류했던 환승객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승무원 등 12명이 접촉자로 분류된 겁니다. 전 세계 원숭이 두창 감염자는 473명, 감염자가 나온 국가는 이제 31곳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꺾이면서 국가 간 이동도 늘어난 만큼 국내에도 언제든 원숭이 두창이 유입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긴급 검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원숭이 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나 결핵같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은 확진자 발생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관심경보도 발령했습니다. 법정 감염병을 지정을 통해 관리하는 것에 대한 주문이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경보 수준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제언들이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방역당국은 현재로선 질병 자체의 영향력이 낮고 감염자와 접촉하지 않을 경우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What we've known in the past is that this virus does not transmit so easily between persons. As I mentioned in the past, the R0 has always been less than 1. 다만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두창 백신 접종이 1980년 이후로 중단돼 면역이 없는 인구가 많다는 점,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경계를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입국자들의 검역과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의 폐지를 암시하는 발표를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핵심 관계자들이죠. 이른바 윤핵관의 한마디에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윤핵관들의 입김이 여전히 상당해 보이는데요.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지난 2014년 도입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 6년째 공석인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취임 전부터 임명을 시사해왔습니다. 특별감찰관 부활을 논의 중인 건 맞아요? 검토 중인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다 인수위에서 저희가 함께 논의 과정에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검찰과 경찰이 특별감찰관의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특별감찰관 폐지 논란이 불거졌고 급기야 공약 파기 논란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러자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한밤중 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법을 무력화시킬 사람이 결코 아니라며 대통령실 참모들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즉각 혼선을 들여 깊이 사과드린다. 국회가 추천하면 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어제의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를 비선 실세에 다름없는 윤핵관이 뒤집은 모양새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가세했습니다. 특별감찰관 관련한 대통령실의 번복은 근무 태만이자 국정 참사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내정자 사퇴에 이어 특별감찰관 폐지 논란에까지 윤핵관들이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 오늘 정치권에선 AI 윤석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윤 대통령의 동영상이 국민의힘 남해 군수 선거 활동에 활용이 된 건데요. 자, 민주당에선 대통령 탄핵감이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이라면서 맞받아쳤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I 윤석열이 경남 남해군의 공약을 설명하는 선거운동 영상. 오른쪽에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 이름이 떠 있고 AI 윤석열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남해군,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이 영상을 두고 대통령 탄핵을 꺼내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상 제작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니 탄핵이 가능하단 겁니다. 대통령 허락 없이 후보가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선거법상 허위 표시죄 등에 해당한다며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제작했던 AI 윤석열 영상을 누군가 조잡하게 편집했을 뿐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단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3주 만에 탄핵을 운운하는 건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운운하면서 탄핵이란 단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악의적이며 계획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바다의 날 행사부터 자갈치 시장 방문까지 부산 일정을 4개나 소화한 걸 두고도 민주당은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고 반발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동의하지만 선거 하루 전 부산을 찾을 만큼 화급을 다툴 문제인지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선거를 염두에 뒀다면 판세가 더 어려운 지역에 가는 게 맞지 않았겠냐며 선거 개입 논란에 선을 그었고 AI 윤석열 영상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관련 없는 정치 공세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자,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다들 투표하실 거죠? 네, MBC가 차원이 다른 개표 방송 선택 202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멋을 방송 곳곳에 담았고요. 출구조사와 동시에 당선 확률을 발표하는 획기적인 시도도 선보일 예정인데요. 김미희 기자가 미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의 선택 2022 스튜디오가 들어섰습니다. MBC 라디오 정치인사팀이 유쾌한 토론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맥을 짚어낼 무대입니다. 외부엔 대형 LED 전광판도 설치돼 한강을 찾은 시민들도 선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이 33m, 높이 7m 초대형 LED 스튜디오에서도 화려한 선거 데이터쇼가 펼쳐집니다. MBC 간판 조현용, 이재은, 성장경, 이지선 앵커가 총출동해 이 고품격 데이터쇼를 책임집니다. 선거방송의 백미 방송 3사 출구조사는 확진자 투표가 끝나는 저녁 7시 30분 발표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 소수점까지 맞춰 과학이자 예술로 극찬받은 출구조사. MBC의 당선 예측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특허받은 당선 확률 시스템 적중 2022는 출구조사 결과만으로 후보들의 당선 확률을 선제적으로 예측 발표할 예정입니다. 출구조사가 점수 맞추기라면 MBC의 선제적 예측은 승패 맞추기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 판세나 개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멋과 예술을 실사로 담아 볼거리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펜으로 그려낸 지역 골목의 정겨운 풍경들, 몇 초 만에 뚝딱 그려낸 후보의 초상화들은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전합니다. 맛깔난 캠핑 요리와 역동적인 레저 스포츠는 보는 것만으로도 생생한 몰입감을 안깁니다. MBC의 지방선거 개표방송 선택 2022는 내일 오후 3시 55분 시작되며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네, 국산 명품 무기 K9 자주포와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의 모습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비슷한데 크랩의 차체가 바로 K9 자주포의 차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폴란드가 최근 크랩 자주포 18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게 수출된 장비니까 간접적인 형태긴 하지만
국산 무기 체계가 처음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됐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홍익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폴란드 육군이 운용하는 AHS 크랩 자주포입니다. 영국에서 설계한 155mm 포탑을 우리 K9 자주포의 차체에 결합해 만든 겁니다. 내부 엔진부터 차체가 K9과 동일해 외형도 매우 흡사합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 차체 100여 대를 직수입하거나 현지에서 한국 기술로 만들어 크랩에 사용해왔는데 이 크랩 자주포들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국영 언론은 우크라이나군이 크랩 자주포 18대를 폴란드로부터 넘겨받았다고 전하면서 크랩 자주포를 운용하기 위해 폴란드군이 우크라이나 포병 100명을 훈련시켰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 기술로 생산된 무기 체계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달된 셈입니다. K9 제작사 측은 폴란드가 소유한 크랩의 지원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란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크랩의 지원을 더 늘릴 걸로 보이는데 한국을 방문 중인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도 크랩이 더 필요하며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장갑차의 수입도 희망해왔는데 부아슈차크 장관은 이를 제조하는 방산업체도 방문했습니다. 폴란드하고 방산 협력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전에도 꾸준히 논의를 해왔고 이제 지상 무기 체계 위주로 방산 협력을 논의해왔고 실제 수출까진 장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다른 국산 무기들도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듭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도 최근 우크라이나에 자주포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러시아는 무기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한국은 세계 4대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입니다. 코인 사업자들, 거래소들, 그리고 언론. 이들의 공생관계가 코인 시장을 엄청나게 키우는 사이에 빚까지 내서 뛰어들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이게 정말 투자가 맞는 걸까요?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7월 한 경제방송이 주최한 블록체인 학술회의. 불가리아에서 만든 암호화폐 에터니티의 개발자가 초청됐습니다. 강연도 하고 인터뷰도 따로 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s or differences is that Eternity is fully decentralized. 석 달 뒤에는 다른 경제방송도 이 암호화폐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지만 외국에서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편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상장 가격이 3,700원이던 에터니티는 방송을 타면서 한 달 만에 7,800원으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플랫폼은 결국 만들지 못했고 작년 7월 상장 폐지됐습니다. 가격은 86원, 97% 폭락했습니다. 에터니티를 상장해준 국내 거래소는 빗썸입니다. 빗썸은 상장 의견서에서 기존의 주류 블록체인 플랫폼을 세대 교체할 정도의 기술 혁신을 이루어낼 거라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의견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업 방향이 불투명하고 이중지불, 잘못된 입출금 피해 등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뭐 나쁘게 말하면 그런 코인 그냥 한번 팔아먹거나 홍보 마케팅이 됐다 그러면은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득이기 때문에. 지난해 국내 5대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로 올린 매출은 4조 9천억 원. 단 1년 만에 10배 넘게 폭풍 성장했습니다. 코인 사업자, 거래소, 그리고 언론. 이들이 코인 생태계를 띄우고 떠받치는 사이 558만 명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한참 21년 초에 현금 서비스 받아서 넣고 청산되고 다시 넣고 해서 카드론 위주로 많이 해갔네요. 전체적으로 한 4, 5천, 5, 6천. 이들이 한 건 투자일까 투기일까. 분명한 건 코인은 주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기업 공개 IPO는 기업이 종잣돈 모아서 그걸로 사업을 해서 3년 동안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에 그 매출 기록을 갖고 심사받아서 기업 상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ICO는 그냥 백서 하나 꼴라당 쓰는 거예요. 금융상품이 되려면 일단 발행 주체하고 그 채무의 범위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발행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작년 말 기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 종류는 1,257개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기항한 경남 양산의 사저 앞에선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가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일부는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 저승사자 차림의 한 남성이 차량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들고 저주와 악담을 쏟아냅니다. 사저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자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고 사저를 향해 쉴 새 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직후부터 사저 근처에선 매일 밤낮 없이 이 같은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요 행상 소리, 그게 제일 힘들어. 대파를 3번부터 치니까 그래서 안 돼서 결국 관심이라 하거든.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소음과 욕설로 뒤덮이면서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내걸고 직접 항의도 해봤지만 소용없었고 경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소음 기준치 이하로 방송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를 제한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병원 갔다 왔어요. 기도 이상이 생기고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결국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4명을 고소했습니다. 이런 대응 때문인지 평산마을은 오랜만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저 앞에 차를 세워놓고 계속 집회를 해왔던 단체들은 지금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일인 내일과 이번 주말 또다시 집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평산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의무라는 성명을 내고 내일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경비하는 100일 경비단의 실탄 분실과 근무 여건 문제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 보도해 오고 있는데요. 경비단이 단원들의 개인 짐을 검사하는 등 내부 수색을 강화하고 있고 실탄을 찾아낸 단원에겐 포상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분실된 6발의 실탄에 대한 수색이 14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100일 경비단은 단원들 전체를 상대로 한 수색 절차에도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원들의 개인 물품 사이에 분실된 실탄이 섞여 들어간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비단은 검사에 앞서 단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협조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비단은 또 단원들의 수색을 독려하기 위해 유인책까지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탄을 찾아내는 경비 단원에겐 표창장과 휴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비단 내에선 가뜩이나 열악해진 근무 여건 속에 실탄 수색 문제까지 추가되면서 부담이 가중됐다는 반응도 흘러나옵니다. 한 단원은 MBC에 보낸 이메일에서 근무 환경과 관련해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심정이라며 조만간 이모군란이 일어날 것 같다고도 얘기한다고 전했습니다. 경비단 지휘부는 MBC 취재진에게 청사를 옮긴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과도기고 속도를 내서 근무 여건을 개선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장실 설치 등 주요 고충의 절반은 이미 처리했고 근무 강도도 나아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100일 경비단원 중 한 명이 민간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일선 지구대로 전출되는 일이 벌어지는 등 경비단 안팎의 어수선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자, 그러면 100일 경비단 사건 취재해온 차현진 기자와 함께 이번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옮겨온 지 2주가 넘도록 당초에는 이런 문제들이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았단 말이죠. 네, 청와대 시절부터 경호처는 물론이고 경찰 소속의 100일 경비단이나 202 경비단은 존재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 시설 경비라는 업무의 특수성 그리고 보안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조직 문화 때문에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단원들의 자부심도 상당했는데요.
대통령 등 국가 주요 요인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킨다는 자긍심, 그리고 일선 경찰서들의 경찰관들보다 빠른 진급도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용산 이전 초기 급격히 열악해진 근무 여건이 좀 충격적이었지만 그 사실이 금방 밖으로 새나가진 않았던 겁니다. 단원들의 인사권을 단장 등 지휘부가 갖고 있어 내부 문제 제기가 좀 쉽지 않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좀 물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MBC 첫 보도 후에 제보가 잇따른 건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겠죠? 네, 실탄 보도, 분실 보도 이후에 근무 여건과 관련해 제보를 해온 단원들은 불이익을 각오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그 정도로 상황이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제보자들은 기자와 대화하는 도중에도 이게 익명이 보장되냐고 수차례로 물을 만큼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신의 발언이 미칠 파장을 좀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상황이 꼭 개선되길 바라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해왔던 건데 그 자부심 계속 갖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실탄 수색 문제부터 조금 짚어보면 일단 찾지 못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극적으로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요. 경비단은 안팎으로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주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좀 자진 반납해달라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근무 여건 관련해선 이전 자체가 좀 급박했던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휘부는 9월까지 생활관 개조를 좀 마무리한다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제 생활 환경이 개선될 거라는 구상임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좀 누그러질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차인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룻밤에 무인 매장을 4곳을 돌면서 물건을 훔치던 10대 청소년 2명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관이랑 대치를 하는 중에 매장 안에 소화기를 뿌리고 탈출을 시도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인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헬멧을 쓴 남성과 후드를 뒤집어 쓴 남성이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으로 들어옵니다. 곧바로 챙겨온 공구를 꺼내 무인 결제기를 뜯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남성이 매장 밖에서 이 모습을 보고는 몸으로 문을 막고 이들을 가둬버립니다. 한동안 대치가 이어지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헬멧을 쓴 절도범이 소화기를 집어들고 매장 전체에 소화 분말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매장이 온통 뿌얘진 틈을 타 다른 출구를 찾으며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게 저한테 왔을 거라 생각도 못했고 가게가 엉망이었잖아요. 더 놀랐어요. 이들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 이날 밤에만 다른 무인 매장 3곳을 턴 뒤 4번째 절도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들의 절도를 발견하고 막아선 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옆 가게 점주였습니다. 앞만 열려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밀어야 되니까 제가 발로 공구고 대치하고 있었죠. 이 학생들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절도 행각을 벌여왔는데 오토바이에서는 현금 47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와 준강도 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네, 요즘 전동 킥보드 같은 이동수단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직도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타는 경우 너무 많고요. 면허도 없이 혹은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적발이 되면 1년 동안 자동차 면허도 딸 수 없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건대입구역 근처 도로. 경광봉을 든 경찰관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남성을 멈춰 세웁니다. 좀만 더 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6%,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혹시 전동 킥보드 탈 때 음주도 안 된다는 거는 모르셨던 걸까요? 알고는 있었는데 맥주 진짜 치킨 먹으면서 한 잔 먹어가지고. 전동 킥보드 앞뒤로 올라탄 남녀도 단속망에 포착됐습니다. 한 명만 타야 될 킥보드에 둘이 탄 것도 문제인데 아무도 헬멧을 쓰지 않았고 면허조차 없었습니다. 무면허죠? 네. 아, 2인승차에 무면허. 세 가지가 한꺼번에 적발돼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송파구에서 진행된 단속에서도 무면허 운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친구가 빌린 킥보드를 탔던 청년은 앞으로 1년간 자동차 면허도 딸 수 없습니다. 저는 뭐 계정 없어요. 친구가 뭐 딱 찍어줘가지고 1년 안에 차를 하나 사고 이제 면허를 딸 생각이었는데 큰일 났네요 지금. 늦은 밤 손님 호출에 마음이 급했던 대리기사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가 일당만 날렸습니다. 빨리 안 오면 먼저 온 기사 타고 가버리니까 돈만 원 더 벌려다가 2만 원 날렸네. 어젯밤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에서 3시간 반가량 진행된 합동 단속 결과 음주와 무면허 등이 3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늦은 밤 부족한 대중교통에 대안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같은 공유형 이동수단 이용이 늘어난 여파로 분석됩니다. 경찰은 공유형 이동수단도 면허는 물론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술을 마시고 몰아선 안 된다며 7월 말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자, 국내에서 일을 하는 태국인 여성들만을 고객으로 노리고 태국인 남성들을 고용해서 영업을 해오던 불법 호스트바가 적발됐습니다. 태국인 여성들이 마사지 업소에서 퇴근을 하는 새벽 4시부터 대낮까지 영업을 해왔는데요. 적발된 손님과 종업원 모두 미등록 상태의 태국인들이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술집에서 젊은 남성 10여 명이 하얀 셔츠 차림으로 손을 흔듭니다. 차례로 무대에 나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도 있습니다. 모두 태국인 남성들, 국내에 사는 태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운영된 한 호스트바의 SNS 홍보 영상들입니다. 출입국 외국인청 단속반이 이 호스트바를 덮쳤습니다. 형형색색의 조명만 반짝거리지만 손님도 종업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술집 안쪽 방에 여성 손님과 남성 종업원 등 태국인 10여 명이 불을 끈 채 숨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앉아. 자, 앉으세요. 담배 끊고. 지난 일요일 아침 단속이 이뤄졌는데 그 시간에도 태국인 여성 손님들은 남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다 적발됐습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태국인 여성들이 주요 고객이다 보니 호스트바가 새벽 4시부터 대낮까지 영업을 해왔던 겁니다. 여성 고객이 SNS를 통해 남성 종업원을 미리 지정하고 방문하면 CCTV로 신원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식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건물 내부나 뭐 외곽에도 이렇게 CCTV가 비치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화장실을 가는 살짝 나오는 틈을 이용해서 그때 겨우 진입을 해서. 적발된 여성 손님은 7명, 남성 종업원은 9명, 모두 미등록 상태로 국내에 머물러 온 태국인들이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은 적발된 태국인들을 퇴거 조치하는 한편 이들을 불법 고용한 업주들을 조사해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지리산에 풀어놓은 반달곰이 자연 상태에서 새끼를 낳고 또 낳아서 4세대 곰, 즉 증손주를 받습니다. 자연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게 너무 반갑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달곰 수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어서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류현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새끼곰 한 마리가 어미를 따라 가파른 사면을 힘겹게 올라갑니다. 나뭇가지를 부여잡고 장난을 치다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이번 달 초 지리산에서 포착된 어미와 새끼 반달 가슴곰의 모습입니다. 이 새끼곰은 복원사업 시작 이래 처음으로 확인된 4세대 곰입니다. 지난 2004년 방서된 반달곰 RF05의 손주격인 KF94가 처음으로 출산을 하면서 이른바 증손주곰이 태어난 겁니다. KF94번 개체가 출산한 새끼는 지리산에서 태어난 4세대 개체로 국립공원 내에서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손주곰을 포함해 지난 겨울에만 5마리 새끼곰이 태어났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2020년까지 50마리 복원을 넘어 79마리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반달곰 개체 수는 지리산에 서식 가능하다고 보는 적정 개체 수인 64마리보다 더 많습니다. 자연에 잘 적응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증식 속도는 또 다른 고민을 던졌습니다. 반달곰이 먹이를 찾아서 민가와 등산로에 나타날 수 있고 지리산을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곰의 서식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고 또 서식지와 서식지를 연결할 수 있는 생태통로 이런 게 거의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잖아요.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권역의 적정 반달곰 개체수를 다시 조사하는 한편 곰과 사람이 부딪히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시작돼 2달 넘게 이어졌던 중국 상하이의 봉쇄가 내일부터 해제될 예정입니다. 경제 수도를 꽁꽁 묶어놨던 장기 봉쇄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요. 내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미쳤던 파장이 작지 않았죠.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출입문마다 폐쇄 공고가 붙었습니다. 지난달 초 세계 최대 규모인 상하이 국제전시장에 4만 개 병상 규모로 만들었던 임시병원이 오늘 문을 닫은 겁니다. 한때 3만 명에 육박했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제 20명 수준. 내일부터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 활동이 허용되는 등 2달 넘게 이어져 온 상하이 봉쇄가 마침내 풀립니다.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在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坚强领导下，全市上下经过连续奋战，取得了大上海保卫战的重大阶段性成果。 하지만 봉쇄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의 주민 2,500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 굶는 것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극단적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은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과 함께 집단적 항의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경제에 미친 영향은 더 치명적입니다. 지난달 상하이의 산업 생산은 60% 넘게 줄었고 소매 판매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피해만 우리 돈 50조 원이 넘습니다. 봉쇄가 풀려도 경제가 완전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2020년 우한 사태 때보다 경제가 더 나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항인 상하이항의 봉쇄로 글로벌 공급망도 차질을 빚어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하이의 봉쇄는 풀리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사라지거나 완벽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이번 같은 봉쇄가 언제든지 다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자, 우리 해군이 미국 하와이 근해에서 열리는 태평양 연안 국가의 다국적 해상 훈련인 림팩 훈련에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합니다.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과 세종대왕함, 문무대왕함 등 함정 3척과 손원 1급 잠수함인 신돌석함, 해상 초계기와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9대, 장병 1,000명이 참가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 준장이 처음으로 원정 강습 단장 임무를 수행합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물론 팬들에게까지 최고 스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축구협회도 이례적으로 일찌감치 월드컵 포상금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2년 6개월 만에 열린 공개 훈련에서 손흥민은 팬 서비스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름이 불리면 어김없이 손을 흔들어 각자 다른 호칭에도 유쾌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마친 뒤에도 아쉬움이 가득한 팬들을 위해 골 세리머니 포즈 등 모든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세리머니 하트 해주세요, 하트. 동료들에겐 5년차 주장다운 책임감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막내 엄원상을 챙기는 건 물론 처음 발탁 때 어색한 조유민에게 소속 구단 SNS 영상까지 미리 보는 관심을 보이면서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제가 좀 긴장된다, 떨린다 이런 말을 했더니 이제 좀 풀어주려고 장난을 많이 쳐줬고 팀 유튜브가 이제 있는데 그거를 흥민이 형이 좀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좀 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집중력은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슈팅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 힘을 쏟았고 진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흔히 있는 기회는 아니라서 선수들도 그런 것을 좀 두려워하지 말고 좀 잘 부딪혀 줬으면 좋겠어요.
축구협회도 선수들의 의욕 고취를 위해 일찌감치 월드컵 포상금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출전 수당과 승리 수당에 16강과 8강에 진출할 경우 별도로 각각 1억 원씩. 만약 8강에 오른다면 선수 한 명당 최대 3억 4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일찌감치 입국해서 관광과 휴식을 취한 브라질 대표팀도 이틀 뒤 평가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훈련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훈련 시작 1시간 전 애타게 기다리던 브라질 선수들이 버스에 서내리자 수십 명의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을 외칩니다. 네이마르와 쿠티뉴 등 선수들은 유니폼에 일일이 사인을 해주며 슈퍼스타다운 팬서비스를 보여줬는데요. 지난 주말 남산과 놀이동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관광에 푹 빠졌고 공격수 히샬리송은 여권을 분실해 재발급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라운드 위에선 어떤 모습일까요? 역시나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가볍게 몸을 풀기 시작하는데요. 볼뺏기 훈련에서는 감각적인 터치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치치 감독의 열정적인 전술 강의가 시작되자 천하의 네이마르도 웃음기 빼고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이네요.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소속의 수비형 미드필더 기마이랑스는 득점왕 손흥민과의 대결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Sim, eu joguei contra o Som, eu lembro bastante. É grande jogador, mas a gente espera marcar muito bem ele para que ele não tenha possibilidade e a gente do Brasil possa ter uma grande atuação.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마치고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 선수들도 합류하면서 완전체를 이룬 피파 랭킹 1위 브라질. 삼바 군단의 경기력이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프로야구 키움 김준환 선수의 완벽한 다이빙 캐치입니다. 한편의 그림이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택 2022, 과연 내일 선택을 받을 날씨 후보는요. 네, 큰 무리 없이 이 맑은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강한 자외선과 더위입니다.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낮에는 30도로 웃돌아 오늘보다 더 더워집니다. 점심시간대 투표를 하러 가신다면 볕을 막아줄 양산이나 모자 등을 휴대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한편 연일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걱정인데요. 내일도 밀양과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를 중심으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고 특히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사이 경기 북부나 영서 북부 지방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안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대구 18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오늘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9도, 광주 32도, 대구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내일 오전 6시부터 지방선거 투표가 시작이 되죠. 우리 동네 살림을 챙기고 우리 아이의 교육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선거니까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투표 꼭 하시고요. 산불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특보를 통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